책, 책을 주문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게 누구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기도 하면서 또 맞기도 해서 존댓말을 쓰는 게 맞겠죠? 책을 요즘 잘 안 샀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책은 웬만하면 갖고 싶은 대로 사자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짐처럼 느껴졌달까요? 당장 이사한다고 생각해도 그렇고 또 나중에 처리해야 할 상황이 와도 그렇고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저 대신 이것들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쓰레기인 거죠. 이게 저에게나 대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분별 없는 소비에 가까운 것 같기도 했고요. 이게 또 다 나무를 베어서 만든 것이고, 만드는 과정이 결코 환경에 좋을 리만은 없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마케팅 경쟁도 발생할 것이고, 어쨌든 책도 다른 물건들처럼 고심 끝에 살 필요가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랑 중고서점을 전보다 더 많이 이용해요. 재밌는 게 전 중고서점은 알라딘 다니거든요. 이 동네엔 거기 말고 중고서적 파는 곳이 없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지점이 분당 서현점이에요. 여긴 아이들 책이 정말 많아요. 언젠가 아이들 방학 끝날 때쯤 갔더니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줄을 섰더라고요. 전부 책으로 가득 찬 캐리어나 카트를 들고요. 방학 동안 읽은 책을 되팔려고 온 거죠. 제가 찾는 책들은 그런 책들도 아니고 베스트셀러와도 대부분 거리가 멀어서 그곳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날 합정 알라딘에 가게 됐는데 뭐야, 이 책이 있다고? 싶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종로점에서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고요. 서울 가는 날은 시간이 되면 그 동네 중고서점에 들러서 한 권씩 사오는 게 작은 기쁨입니다. 결국 또 사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기는 하네요. 이제 진짜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자서전입니다. 음악 없는 말. 필립 글래스 음악은 대부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음들이 반복해서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저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들어요. 그럴 때 듣는 몇몇 작곡가가 있는데 거의 미니멀리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음악도 없는 것보다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훅 빨려 들어가서 그런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고 없어요. 그 MC 스퀘어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생각이 나버렸다. 네. 작년에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자신이 직접 창단한 오케스트라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공연을 갔거든요. 필립 글래스가 그 오케스트라만을 위해 작곡한 곡이 있었고 그걸 그때 듣게 됐어요. 필립 글래스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돈 크레머도 거장으로 불리는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그렇거든요.
자기 오케스트라로 별 재미있는 걸 다 하더라고요. 단원들도 심지어 연주 중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저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막 뛰노는 단원들이랑 웃으면서 인사도 했어요. 클래식 공연장에서 드문 경험이죠. 더 대단한 연주를 하는 공연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날이 손에 꼽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썰을 풀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상기됐고 그 단어가 제 눈앞에서 공연이라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단지 새롭고 본 적 없음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저런 힘이 있는데 저렇게 단단한데 저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왔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필립 글래스 자서전인데 기돈 크래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공연이 제게는 필립 글래스 역시 그냥 스피커 너머로 듣던 음악이 아니라 엄청난 생동감이 있는 존재로 제게 다가온 계기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필립 글래스는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날개를 좀 읽어보자면 40이 넘도록 필립 글래스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밑바닥 노동과 예술의 세계를 쉼없이 오갔다. 낮에는 이삿짐 센터, 공사판, 배관, 택시 운전 등의 일을 했고 밤에는 리 브루어 등과 만든 실험극단인 마부마이스의 일과 자신의 음악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갔다. 추천사에 제가 삭스를 너무 열심히 뜯다가 칼로 책을 잘랐네요. 속상하네요. 속상해. 왜? 어쨌든 박찬욱 감독님의 추천사가 있고 필립 글래스는 우리 시대의 모차르트다. 네. 영화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인지 마틴 스콜세지의 추천사도 있고요. 두껍습니다. 500페이지가 넘어요. 도서관에서 앞부분 좀 읽어보고 구매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예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당연히 그게 없을 순 없지만 진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세세하게 쓴 책이더라고요. 되게 술술 읽히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사서 읽고 싶다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샀으려나요? 네. 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비평가, 언어 철학자 마찬가지로 엔잠러 발터 벤야민입니다.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벤야민의 책을 가진 건 없어요. 늘 이렇게 빌리거나 해서 발췌독만 하다가 이 책은 꼭 사서 두고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도서출판길이라는 곳에서 낸 발터 벤야민 선집의 6번째 책이네요.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이 책은 발터 벤야민이 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쓴 글들을 모은 거고 번역자의 과제가 그 글들 중 하나예요. 발터 벤야민 선집은 10권으로 구성이 돼 있다네요. 발췌독만 했던 다른 책들이 보이고요. 전부 제대로 읽어보고 싶네요. 벤야민이 자살한 바닷가에 세워진 구조물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1900년대 초반에 주로 활동했던 벤야민은 유대인이면서 유명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나치의 표적이었는데 나치를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생활했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죠. 그 스페인 바닷가에 있는 데니카라반의 건축물에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좋더라고요.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베 디틀레우센의 코펜하겐 3부작인데요. 제가 5월 말에 프라하, 베를린, 코펜하겐으로 16일 정도 여행을 가거든요. 가기 전에 설렘도 여행의 큰 부분이잖아요. 구글 맵에 가고 싶은 곳들로 쭉 별들을 수놓는다든지 뭐 어디 예약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누군가가 먼저 한 경험을 엿본다든지 할 때가 정말 즐겁잖아요. 저는 그 나라, 가급적이면 그 도시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의식을 치르거든요. 프라하는 카프카라는 되게 존재감이 큰 사람이 살았지만 프란츠 카프카 말곤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프카의 단편들을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카프카 읽을 때는 엄청 재밌다,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베를린은 독일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나치 시절, 세계대전 시기를 정확히 관통하거나 아니면 그 시절을 분위기로라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그건 독일이나 베를린에 국한된 얘기라기보다는 그 시기 유럽 문학 전반에서 발견되는 경향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 중 한 명인 제발트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소재로 잉글랜드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최근의 작품이 아니라면 굳이 이 여행을 위해 따로 읽을 이유는 없다 싶어요. 최근에 나온 좋은 베를린 문학 작품을 못 찾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2년 전에 가려고 했다가 팬데믹 때문에 못 갔던 곳이 코펜하겐입니다. 이번에 비행기표를 끊고 코펜하겐, 덴마크에 기반을 둔 작가가 누가 있지? 떠올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데르센밖에. 근데 좀 특이하지 않아요? 건축이나 다른 예술은 그렇게 발전했는데 문학은 떠올릴 만한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게 그 스밀라 눈에 대한 감각이던가? 그 책을 들어보긴 했는데 추리소설이라 선뜻 손이 안 가네요. 추리소설은 열심히 찾아 읽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작년 가을쯤에 한국에서 출간된 이 코펜하겐 3부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토베 디틀레우센이라는 코펜하겐 작가가 쓴 회고록인데 에세이라 제가 빨리 기억을 못 해낸 것 같아요. 그 여행 갈 도시에서 쓰인 소설은 읽고 싶은데 에세이는 또 그곳의 현실과 너무 붙어있지 않을까 해서 소설보단 안 읽고 싶은? 웃긴 게 평소엔 그런 거 상관없이 책을 고르는데 그래서 이미 꽤 봤을 텐데 지금부터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건가. 돌아와서 이북 미리 보기로 이 어린 시절 몇 장을 읽는데 처음엔 또 모녀서사? 뭐지? 이 한 문장도 흘려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숨막힘. 이거 뭐지? 너무 비범한 거예요. 아름답고 폭력적인데 정말 어린 시절에 느낄 법한 감각이잖아. 이렇게 되살린다고? 이건 꼼꼼하게 읽고 싶다.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이 세 권이 어린 시절, 청춘, 의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과 청춘은 말 그대로 그 시기를 기억하며 써내려갔겠구나 하고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의존은 꽤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요. 토베 디틀레우센은 실제로 죽기 전까지 약물에 의존했던 경험, 그리고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 같은 사건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도 의존이 클라이맥스 같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존에 나오는 얘기를 세세하게 접하기가 더 쉽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책으로 치면 어린 시절과 청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몇 가지 일화로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몇 장을 읽어봤고 정말 치밀하게 쓴 소설 같았단 말이죠. 실제 겪은 일이라면 어제 일어난 일과 감정을 묘사한 수준인데 이게 정말 전부 자기 기억에 남아있던 장면을 그대로 옮긴 거라면 이 사람 진짜 의존 가능했겠다 싶고 반대로 의존을 쓰기 위해 앞의 것들을 써야만 했구나 싶기도 하고 대체 그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개략적인 줄거리는 검색으로도 나오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세상을 봤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읽어봐야겠어요. 다음 배우와 배우가 김신록 배우가 쓴 책입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일 거예요. 나왔을 때 어디서 보고 읽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참여 중인 책 모임에서 이번 달에 읽기로 했어요. 읽고는 싶은데 혼자서는 왠지 읽고 싶다로만 끝날 것 같은 책을 책 모임에 추천하면 강제로 읽게 되거든요. 이 책은 연극 배우이면서 요즘은 영상 매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김신록 배우, 사진의 주인공이시죠. 이 김신록 배우가 연극을 주제로 한 매거진에 연재했던 인터뷰를 모아서 다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보통 배우들 인터뷰 보면 어쩌다 배우가 됐어요? 라든지 어쨌든 좀 신상에 대한 질문이 많잖아요. 김신록 배우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본인이 인터뷰어가 되니 인터뷰이들에게 좀 다른 걸 묻고 싶었대요. 연기 예술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 인터뷰를 하고 싶으셨답니다. 서론에 이 책을 잘 설명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대화 후에 초고를 정리해서 인터뷰이에게 보내면 해당 배우가 자신의 말을 수정, 삭제, 추가해 제게 돌려보냈고 제가 그것을 다시 다듬으며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연기론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거나 나이 든 대가의 연기론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동하고 있는 현장의 배우들과 나눈 연기에 대한 지적인 대화가 얼마나 생생하고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 교재로 쓰이는 연기 이론서 같은 건 제겐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연기 이론이라면 너무 흥미로운 거죠.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메리 루플의 나의 사유재산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갖고 있고 정말 아끼는 책인데 이따 만나러 갈 친구가 며칠 전에 생일이라 선물하려고 한 권을 더 샀습니다. 메리 루플은 시인이고 이 책은 그가 쓴 산문집인데요. 저는 시는 읽어본 적이 없었고 이 책으로 처음 메리 루플을 알게 됐는데요. 나의 사유재산 읽은 후로 시인이 쓴 산문집이라고 하면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시인이 쓴 산문집,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소중한 책입니다. 설명할수록 흩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건 시와 비슷한 점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어요. 판형 너무 아름답죠?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제가 손이 크거든요. 한때 어딜 가나 들고 다녔어요.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은 것보다 더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책 선물 잘 안 하거든요. 소개팅 주선도 잘 안 해요. 두 개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자를 풀어봤고요. 과연
이걸 업로드 할 것이냐. 보고 계신다면 한 거겠죠. 말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하는데도 의식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 해놓고 이만 줄인다고 합니다. 안녕.